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몰입, 저자는 황농문,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과학사에 이름을 남긴 천재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연구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되짚어 보면 아주 재미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지극한 몰입이다. 그들은 한 가지 의문에 몰입하고 또 몰입해서 해결책을 찾아냈다. 결국 그들의 몰입을 통해 극한의 집중력을 발휘함으로써 두뇌를 100% 활용하는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단언하건대 마냥 몰입적인 사고 없이 탁월한 지적 재능만 부여받았다면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천재 과학자들의 연구 태도나 방법을 보면 탁월한 지적 재능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풀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몰입적인 사고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재와 보통 사람의 지적 능력 차이가 질보다 양의 문제라면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은 순전히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의해 얻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천재들은 극도의 몰입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남다른 열정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뉴턴은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별스러운 것 없이 들리는 이 단순한 대답 속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다. 뉴턴의 답변에서 생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는 의미가 다른 몰입적인 사고를 뜻한다. 호기심을 전염시키는 물리학 강의로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다. 파인에게 봉고 연주가 유일한 취미였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재미있다. 드럼 소리가 지독하게 시끄러웠죠. 게다가 깨자마자 머릿속으로 미적분 문제들을 풀기 시작한답니다. 차를 몰면서도 거실에 앉아서도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미적분을 했죠. 물리는 나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자 오락이기도 하죠. 내 노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는 항상 물리에 관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파인만의 말처럼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던 만큼 물리학을 바라보는 그의 자세는 남달랐다. 물리학은 그의 생활을 송두리째 잠식하고 있었다. 지구를 방랑하는 천재 수학자 폴 에류댓이다. 중요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다녀야 한다.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직장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유명 대학에 교수 자리도 마다하고 평생 문제를 찾아다닌 수학자가 있다. 방랑 수학자, 화성에서 온 수학자 등의 별명을 얻은 헝가리 출신의 전설적인 수학자 폴 에류댓이다. 몰입 이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미아이 직센트 미아이는 몰입을 플로우라고 명명했다. 삶이 고조되는 순간 마치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거나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오는 상태에서 몰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직센트 미아이는 몰입은 의식의 경험으로 꽉 차 있는 상태다. 이때 각각의 경험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느끼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스키를 타고 산비탈을 질주할 때를 예로 드는데 그때만큼 순수한 몰입을 설명하기 좋은 예도 흔치 않을 것이다. 스키를 타고 산비탈을 질주할 때는 누구라도 몸의 움직임, 스키의 위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공기, 눈 덮인 나무의 주위를 집중한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눈 속에 꼬꾸라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완전한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직센트 미아이는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라고 단언하며 몰입에 뒤이어 오는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어서 우리의 의식을 그만큼 고양시킨다고 했다. 몰입에 의해서 일과 놀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직센트 미아이는 몰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둘째, 일의 난도가 적절하고 셋째, 결과의 피드백이 빨라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목표는 명확하지만 난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바로 이런 경우가 몰입하기에 가장 불리한 상황이다. 생각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해결은 오리무중이니 자꾸만 다른 상념이 비집고 들어와 몰입이 안 되고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그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댄다면 아마 우리 몸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대단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기에 몇 날 며칠을 이 문제만 생각할까?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죽나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체험한 몰입이다. 이 상태에 이르면 다른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그 문제만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상태가 된다. 이 상태는 일상의 다른 몰입과는 달리 순간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하여 최고로 활성화된 두뇌를 문제가 풀릴 때까지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지적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는 이러한 몰입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노력이 몇 개월 이상 누적되면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도 본격적인 몰입을 시도해 볼 텐데 그렇다고 긴장할 건 없다. 누구나 만만히 여기는 생각의 잠기기가 몰입의 본질이니까. 직센트미아이는 운동선수가 말하는 무라일체의 상태, 신비주의자가 말하는 무아경, 화가와 음악가가 말하는 미적 황홀경이 몰입이라고 하였다. 이 순간을 가리켜 무용소들은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라고 하고, 암벽 등반가는 나 자신과 등반이라는 행위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한다. 또 체스 선수는 시합에 집중하는 것은 마치 숨쉬는 것과 같아서 지붕이 무너지더라도 벽돌에 맞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렇듯 몰입을 직업에 따라 하는 일에 따라 각각 다르게 표현하지만 고도로 집중된 상태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 라고 했다. 그러나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생각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99번이나 틀린 답을 얻었다는데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만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 해본다면 놀라운 세계를 만나게 된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와 몰입을 하면서 얻어지는 자신감이면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몰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다. 문제 설정.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사격을 할 때 목표물을 눈으로 겨누듯이 생각으로 그 목표를 겨누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설정한다. 문제가 명확해야 집중하기가 쉽다. 문제를 설정할 때는 미해결된 문제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택한다. 난도는 높아도 대단히 중요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 문제가 절실하게 느껴질수록 몰입이 용이하다. 또 해결해야 하는 기간을 정해주는 것도 절실함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의 확보. 몰입을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몰입을 위한 기간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몰입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 이상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몰입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몰입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일을 하면
집중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므로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내는 게 좋다. 불필요한 정보의 차단. 몰입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TV 시청 등 외부 정보가 자신의 뇌에 입력되는 것을 가능하면 차단해야 한다. 몰입을 준비하는 기간만큼은 자신이 집중하려는 문제가 아닌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도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혼자만의 공간 선정. 몰입을 위한 장소는 직장이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이 유리하며 반드시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독방이나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몰입을 할 때는 뇌 전체가 문제를 푸는데 전력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가 다른 자극에 대기 상태가 되면 집중도를 올리기가 어려워진다. 규칙적이고 땀 흘리는 운동. 몰입은 극단적인 두뇌 활동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몰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하는 순간에는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잊고 다른 일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백질 유지의 식사. 몰입 상태에서 연구를 하던 7년 동안 나는 의도적으로 육류 유지의 식단에 채소를 곁들여 섭취했다. 몰입은 생각과 집중의 강도가 매우 높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 매우 활발한 두뇌 활동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단백질 소모가 많기 때문에 영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닌 셈이다. 일단 몰입 상태에 도달하면 조금만 집중력을 높여도 최대의 집중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잡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그 문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느낀다. 잠시 생각이 흐트러지다가도 금세 주어진 문제로 돌아온다. 생각의 흐름이 그 문제에 고정된 것이다. 저녁에는 문제를 생각하다 잠이 들고 새벽이면 그 생각과 함께 잠이 깬다. 그러다 다시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고 아침이 오면 역시 그 생각과 함께 잠이 깬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주어진 문제가 자신이 의식하는 선명한 현실처럼 느껴지는 반면 주변 현실은 마치 지나가는 차창밖 풍경처럼 느껴진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발견이 얻어지는 또 다른 순간은 꿈속에서다. 꿈속에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아인슈타인은 머리맡에 늘 펜과 노트를 두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꿈에서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면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닐스 보어도 꿈에서 진기한 태양계의 모습을 보고 이를 참조하여 원자구조 이론을 완성했는데 이것이 현대 원자물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에디슨도 선잠 상태에서 연구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연구 도중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마다
가수면 상태에 접어들곤 했다. 그는 손에 쇠구슬을 쥔 채 그가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곤 했다. 자신이 알파파 상태로 흐르는 가수면 상태에 빠져 팔이 이완되면 마룻바닥에 있는 냄비에 쇠구슬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쇠구슬이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에디슨은 자신이 설계하고 있던 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곤 했다. 원소의 주기율표를 발명한 드미트리 멘델레프도 원자들의 규칙성을 찾으려 오랫동안 노력했으나 실패를 거듭했다. 1869년 어느 날 꿈속에서 주기율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아이디어를 찾았다고 한다. 모차르트 역시 자신이 작곡한 작품들을 모두 꿈에서 얻은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으며 괴테도 과학적인 문제 해결책이나 시의 영감을 꿈에서 얻은 일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에드거 앨런 포도 유명한 추리소설의 줄거리는 모두 꿈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 스위스 박물학자인 장 아가시는 아주 생생한 꿈을 연속해서 3번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해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물고기 화석의 훼손된 부분을 똑똑히 보고 재해냈다. 재봉틀을 발명한 일라이어스 하우는 바늘을 상하로 움직이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으나 바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꿈속에서 바늘 끝에 구멍을 뚫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중요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수면 중에 얻어지며 수면 중에 내는 각성 상태와는 다른 초능력에 가까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발견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연한 영감에 의한 위대한 발견 뒤에는 그러한 영감을 얻을 때까지 오랫동안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의 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자나깨나 깊이 몰입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의식적인 노력이 수면 중에도 이어져 수면 상태에서 활성화된 뇌를 이용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꿈에 나타나든지 혹은 낮에 한순간의 영감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은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몰입적인 사고를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다. 몰입은 즐거움과 특별한 감정을 동반하는 놀라운 경험이다. 몰입 상태에 이르면 즐거움과 쾌감이 증폭되어 온몸을 감싸게 되는데 특히 일주일 이상 몰입 상태에 유지되면 쾌감에 도취되어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무엇보다 주어진 문제를 머릿속에 품고 있기를 몇 주간 지속하다 보면 열애하는 것과 같은 감정 상태에 이르게 된다. 평소와는 달리 몸이 약간 들떠있고 풀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된 문헌을 읽거나 단어만 들어도 흥분 상태가 된다. 물론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없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지루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뒤에 새로운 돌파구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더욱 격렬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 이 순간 문제 해결 활동은 흥미진진한 게임이 된다.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도 되나? 남 부러울 것이 없다는 말을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간격으로 채워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어라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한 행복감에 젖는다. 이런 감정은 특히 새벽에 더 잘 나타난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주어진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세상은 모두 잠들어 조용한데 이 광활한 우주에 이 문제와 이 문제를 생각하는 나, 오로지 둘만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충만감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때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최대의 지적 능력이 발휘되어 나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하고 있다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이 든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기분에 평소 능력보다 훨씬 높은 지적 능력이 발휘되어 감격에 가까운 만족감을 얻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행복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가득 밀려온다. 이렇게 행복감이 충만해지면 해결하려는 문제가 대단히 어려워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든다. 자신감이 생기는 근거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확신만은 아주 명확하다. 제 아무리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라도 머지않아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세상의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실제로도 이런 자신감과 확신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다른 일도 많은데 풀리지 않을 문제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자신감과 확신은 문제를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몰입은 종일 주어진 문제만을 생각하는 매우 강도 높은 사고 활동인데도 며칠, 몇 주일, 몇 달이 지나도 아무 부작용이 없다. 피로가 누적되지도 않고 일이 실증나지도 않는다. 오히려 매일 사기가 더 충전하고 자신감과 의욕이 솟구치는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되는데 그 생각을 지속하는 한 기분 좋은 이 상태는 무한정 계속된다.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최선을 유도하는 공통적인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의 답은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 축사에서 찾을 수 있다. 17살 때 이런 경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글에 감명받은 저는 지난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요 라는 답이 계속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왜냐고요? 외부의 기대, 각종 자부심과 자만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칙센트 미아이 교수에 의하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삶의 유한함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한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때는 생존 자체만을 위한 삶에 그치지만 죽음을 의식하면 후회 없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 두 가지 삶은 큰 차이가 있다. 생존을 위한 삶은 필요한 만큼의 노력을 하는데 그치지만 후회 없는 삶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된다. 생존을 위한 삶은 수동적인 삶에 머물지만 후회 없는 삶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이끈다.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저 주변에서 좋다고 하면 이것저것 따라하면서 우유부단하고 줏대없는 삶을 살 뿐이다. 마치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데 등대가 없는 것과 같다. 파도가 치면 이리 밀리고 바람이 불면 저리 쏠린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바쁘게 보내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다. 나이가 든 뒤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다. 반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마주하고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확실한 답을 얻으면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방향을 잡아줄 등대를 만난 것과 같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다. 때때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배가 뒤로 밀리기도 하지만 잠잠해지면서 다시 그 등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완성도가 높아져서 결국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이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의미 없는 삶에 매몰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한시성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한다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태해진 삶을 경계하게 된다. 설사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해도 적어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의 안이한 삶에서 벗어나 더 나아지고자 치열하게 노력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에 대응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을 향해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가 없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인간은 모두 죽음 앞에 무력하다. 서서히 다가오는 혹은 갑자기 닥친 죽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 그래서 죽음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가장 반대되는 가장 삶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가장 삶다운 삶을 살고 인생의 말년에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항상 떠오르는 답이 있다. 바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불행하게 산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나는 오랜 기간 몰입을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남들이 풀지 못한 행복의 방정식을 푼 듯한 기분이었다. 해야 할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다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무제한이 된다. 이는 자신의 역량을 키워주고 더욱 성공적인 삶으로 이끈다. 삶이 곧 천국이 되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즐길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한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 중에 배움은 꿀처럼 달다는 것을 반복해서 체험시킨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유대인 지도자인 랍비들이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정립한 교육 철학이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즐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 방식은 성적이나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된 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재미있게 공부해온 아이가 어른이 되어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하자. 어떤 업무가 주어지든 그는 일단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즐기면서 멋지게 해낼 수 있을까를 궁리할 것이다. 마치 요리사가 어떻게 하면 똑같은 재료로 보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만 살 수 있다면 분명 행복하고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취미 활동이라고 해서 모두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한여름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테니스를 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찌는 듯한 더위에 강제로 테니스를 치게 된다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간혹 땡볕에서 혼신을 다해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땡볕에서도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현재 공부나 업무를 수동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일에 쫓기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수동적인 상황이라면 의도적인 노력보다도 능동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쫓기는 상황이면 쫓는 상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만 노력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바쁘게 일하다가도 할 일이 없어지면 금세 무료함을 느끼고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 등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 무료함을 느끼는 것은 시험을 보지 않으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며 누군가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강제적인 상황으로만 공부나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심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가장 축복받은 삶이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능력의 한계를 발휘하고 이 한계를 넓혀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살아간다. 살아가면서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냐 물으면 의외로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각 분야의 세계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일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혹독한 훈련 중에 숱한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려 하고 회의를 느끼고 방황한다. 이러한 장벽을 넘어 삶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라고 느껴질 때 자신의 일에 강한 애착이 생긴다. 자신이 노력하는 과정이 마치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결과는 자신의 분신처럼 느껴진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일이 소중하고 심지어 신성하게 느껴진다. 자기 일에 대한 소명의식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이처럼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몰입은 자신의 일을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간혹 축복받은 삶을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단지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만으로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후회가 없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축복받은 삶은 내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뒤돌아보면 한치의 후회가 없는 삶이다. 자신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하고 마침내 그것을 성취했을 때 희열을 느끼면서 발전하는 하루하루 감동하는 삶이다. 물론 도전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삶의 깊이가 더해져 나날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한치의 후회도 없는 가장 삶다운 삶,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몰입을 통해 그런 삶을 경험했다. 최선의 삶을 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죽음을 오히려 영원한 안식처로 느낄 수도 있다. 다음 시는 이러한 상황을 잘 묘사해 준다. 별들이 빛나는 드넓은 하늘 아래 묘를 파서 나를 눕혀주오. 즐겁게 살았고 또 기꺼이 죽노니 나 주저앉고 누우리. 그대가 나를 위해 새겨줄 묘비병은 여기 그가 누워있노라. 그토록 갈망하던 곳에 선원이 집으로 돌아왔네. 거친 항해에서 사냥꾼이 집으로 돌아왔네. 거친 들판에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진홍곡. 지금까지 몰입해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